통화론자의 환율결정론, 환율제도와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자, 1번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에 따르면 해외 소득의 증가는 국내 화폐기준 직접 표시법으로 표시한 환율을 상승시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구구절절 적혀 있지 않아도 직접 표시법을 전제하시면 문제는 없어요. 신축가격 통화론자 모형에 따르면 이 경제에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동시에 화폐 시장의 균형식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Y와 R의 함수이다. 따라서 어떤 경제의 환율은 PF분의 P가 돼요. PF분의 P가 되는데 국내 물가 수준은 L분의 P가 되는 것이죠. L분의 MS가 되는 것이고 L은 Y와 R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PF도 적진 않았지만 첨자 F가 달려 있겠죠. 그래서 MSF, LF, YF, RF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냥 이거 머릿속에 담아두신 채로 적용만 해보시면 답은 다 나와요. 해외 소득의 증가, YF의 증가는 해외 용돈 올라갔으니까 화폐 수요도 늘겠죠? 그래서 해외 물가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환율은 오른다.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직가격 통화론자 모형은 우리가 오버슈팅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오버슈팅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슈팅 모형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R 있고 P분의 MS가 있는 평면이고 여기 이자율 평가서를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데 국내의 투자자가 바라본 국내 수익률은 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L, Y, R 이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에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도 따라서 P분의 MS가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곡선의 좌측 이동이 일단 발생하게 되고요. B분의 MS 다시 그래서 국내의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 국내 수익률은 상승하게 되는데 민간들이 환율 익스펙테이션이 이번에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사전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해외 수익률 곡선이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예요. RF0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러면 원래 환율은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환율은 여기까지 떨어지죠. 여기까지 많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가도 같이 떨어지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곡선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 점에서 장기 환율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점프를 뛰고 돌아오는 오버슈팅에 해당하는 사건이 통화량을 줄이는 경우에도 발생하게 되고요. 외환시장의 불안 현상은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3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환투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투기는 변동환율 제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소규모로 이제 여기서 소규모라는 건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으로 양방향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론상으로는 환투기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도 이 경제 상황이 현실 경제와 환율이 너무 안 맞는다, 괴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대규모로 대규모로 일방향으로 대규모로 일방향으로 환투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X는 X인데 실전이라면 세모 정도로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세모로 두고 평시에는 안 생긴다. 그런데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면은 대규모로 일방향으로 환투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두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4번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무역 마찰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라고 합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매번 싸우는 거 생각해 보세요. 툭하면 싸우죠. 이제 고정환율 제도에 중국이 정해놓은 환율 자체가 너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미국의 수입제를 저렴하게,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저렴하게 만들어지니까 환율을 자꾸 낮추라고 해요. 근데 중국이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런 무역 마찰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이론상으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는 거지. 우리가 언제 저렴하게 제품을 보내려고 했어? 따라서 무역 마찰이 일어날 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